네, 반갑습니다. 물리 윤달성입니다. 우리 지금 종강 영상을 찍었는데, 앞부분 우리가 원래는 겨울방을 이제 주요 물리 내용 파트여서 좀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전기력 쪽 내용을 좀 빼놓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 그 부분도 좀 내용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추가 강의로 해서 전체 물리 내용의 전 부분을 영역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전기력에 있는 내용들 빠져서 이제 저 강의를 찍지 못한 내용들 추가 강의로 올려드릴 거고요. 아마 그 추가 강의로 올리기보다는 제가 섞어서 그냥 쭉 순서대로 여러분 보기 쉽게끔 강좌 다시 이렇게 배치를 좀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볼게요. 특수상대성 이론. 연력학 이후에 나오는 파트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워낙에 이제 워낙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문제 풀 때 많이들 헷갈려해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을 좀 보시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등속 운동할 때, 등속도 운동할 때, 그 다음에 정지 상태일 때 이런 걸 우리가 관성좌표계라고 불러요. 관성좌표계. 그래서 이러한 경우일 때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원래는 나한테 한 시간은 너한테 한 시간이고 나한테 1m는 너한테도 1m였는데 시간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질량이라는 게 서로 상대적으로,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바뀌었다. 이걸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1m는 쟤한테 봤더니 1kg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쟀을 때 1kg짜리가 내가 쟀을 때는 뭐 10kg짜리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에테르라는 게 나와요. 에테르는 빛의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빛의 전달 물질을 에테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실험을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아저씨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원이라는 게 있고요. 광원이라는 게 있고, 반거울, 그 다음에 거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검출기 이렇게 있어요. 빛 검출기가 있습니다. 자, 광원에서 빛을 쏜 거예요. 광원에서 빛을 쏘게 되면 반거울에서는 빛이 반사도 되고 통과도 됩니다. 일단 반사된 거 먼저 볼게요. 반사되고 거울에서 반사되고, 마찬가지로 반사되는 게 있고 통과되는 게 있는데 검출되는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4칸을 이동했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와서 똑같은 빛이에요. 색깔만 다르게 그렸습니다. 반사되는 거 말고 통과되는 걸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울에 의해서 또 통과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정을 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가정을 한 거냐면,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서는 가정이라는 걸 해요.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에테르에 둘러싸여 있는 거고,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에는 에테르 바람이라는 게 불고 있다. 에테르 바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두 빛의 검출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마 다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다를 거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실험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왔을 거고, 결과는 두 빛의 도착 시간이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여러 과학자들이 결론을 냅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릴 건데,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다시 하면 에테르 바람 때문에 그럼 왜 다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수학 시간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정사각형 수영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사각형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 수영장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내가 모형배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한 번은 갔다가 오는 X축으로 왔다 갔다 시키고,
한 번은 똑같은 속력으로 왔다 갔다 Y축으로 왔다 갔다 시킬 거예요. 그럼 똑같이 2L만큼 이동했지만 물의 흐름 때문에 둘이 왕복하는 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이동 시간이 다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겠죠. 결론은. 그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냅니다. 아인슈타인이 첫 번째, 야, 에테르는 없다. 그러니까 빛은 매질이 필요가 없다. 빛은 매질 없이도 운동한다. 그래서 파동에서는 빛은 전자기파, 매질이 없는 비탄성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 광속은 이제 C고요. 뭐 10에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인데 뭐 그 계산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광속 C라고 하겠습니다. 광속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설, 그다음에 또는 뭐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설 또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광속 불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상대성 원리는 같은 동일한 관성 좌표계 내에서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관성 좌표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광속 불변 원리는 말 그대로 광속이 항상 일정하다예요. 광속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다. 단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일 때. 뭐 기체나 또는 물이나 유리에서의 광속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진공 상태,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은 항상 우주 파트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면 상대성 원리는 이거예요. 상대성 원리는 내가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아래로 떨어질 거고 얘가 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면 바깥에서 얘를 봤을 때는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공이 바깥에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게 됩니다. 위로 던졌지만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공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내 입장에서는 지금 위로 던진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던진 위치와 받는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동일한 물리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거창하게 써놓은 거예요. 얘는 결국엔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든 포물선으로 움직이던 물체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을 구하려면 중력은 mg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은 물리 공식을 쓴다예요. 같은 공식을 쓴다. 이거입니다. 자, 광속 불변 원리는 뭐 예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광속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광속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누가 본 뭐뭐뭐뭐뭐의 조건의 누가 본 빛의 속력은 무조건 광속입니다. 뭐 2c다 이러면 안 되고요. 뭐 3분의 c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아니면 뭐 c보다 크다, c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얘가 중요합니다. 현상이고요. 현상이 총 4가지가 나와요. 현상이 총 4가지가 나올 건데 본래는 우리가 3가지가 나오고 뒤에 핵에너지 해서 한 가지가 더 나올 건데 저는 그냥 합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두 사건의 동시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사건의 동시성. 이거를 상대성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주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선이 있고 전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검출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B. 그렇죠? 검출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깜빡이었을 때 만약에 이게 길이가 같다면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길이가 같다면 전구에서 불이 깜빡일 때 이 전구의 빛은 A, B에 동시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에 동시에 도착한다. 누가?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자,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이 우주선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빛은 동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주선이 이렇게 해서 처음 상태에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처음 상태에서 우주선이 앞으로 가겠죠? 우주선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갑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은 현재 계속 앞으로 진행 중이고 빛이 깜빡이는 찰나에도 우주선은 앞으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빛은 A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A에. 그리고 B가 나중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A와 B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다입니다. 근데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과 같이 움직이는 관측자이죠. 운동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동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현상이지만 해석이 다르다 라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지만 해석이 다르다. 근데 이 해석이 다르게 하는 주체는 정지해 있는 녀석 또는 운동 중인 녀석 둘로 나누게 됩니다. 둘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으로 원래는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만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 얘는 이게 좀 중요해요. 얘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이거를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 그 다음에 여기 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달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주선에서 지구에서 별로 0.8씩 광속의 80%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광속의 80% 운동하고 있고 우주선을 타고 있는 A가 있고요. 우주선 밖에서 바라보는 B가 있습니다. B가 됐을 때 지구에서 별까지의 요 거리를 8광년이라고 할 거예요. 지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8광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8광년인데 얘를 이제 시간과 이것저것 조건을 써볼 거예요. 자, 중요해요. A 입장과 B 입장이 있고 A는 운동 중이고요. B는 정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속력, 시간,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걸 적어보면 속력 0.8c인데 자, 우주선의 속력은 누가 봐도 똑같은 속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속 100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밖에 있던 경찰이 갑자기 나한테 시속 200이니까 벌금 내라. 이건 이상하죠. 그렇죠? 제가 운전을 할 때 제가 계기판에 본 내 자동차의 속력과 밖에 있는 경찰관이 본 내 자동차의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은 누가 재든 같아야 되는 거고요. 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8광년으로 주어졌습니다. 광년은 광속 곱하기 0이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B라는 건 B의 시간, B가 측정했을 땐 우주선이 0.8c로 8광년을 가고 있으니까 이거 10년 걸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나머지 이제 얘가 문제입니다. 시간, 얘의 시간과 얘의 거리. 자, 공식부터 좀 써서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시간 팽창, 정지한 시간은 감마 곱하기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인 녀석이 잰 거리는 감마 곱하기 운동하는 애가 잰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요 이상한 게 나오죠. 감마라고 하는
로런츠 인자라는 게 있어요. 로렌츠 인자, 로런츠 인자 상관없습니다. 감마라고 하는 것은 로렌츠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쉽게 얘기하면 시간 팽창이 얼마나 일어났고 길이 수축이 얼마나 일어났고 너랑 나랑 상대적으로 얼만큼의 비율적으로 생겼냐, 이런 우리 차이가 비율이 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렌츠 인자는요 1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1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계산하는 부분도 다소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속력이 만약에 0이라면 감마값은 1이 됩니다. 그렇죠? 1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리고 속력이 0이 아니라면 감마값은 1보다 크게 돼요. 분모가 V가 C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1보다 작을 거고, 그래서 감마가 1보다 크게 나올 거고, 그럼 V가 크면 클수록, 속력이 크면 클수록 1에서 빼지는 값이 커지니까 분모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감마값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공식을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자, 10년 정지한 애가 잰 게 10년이죠. 10년은 말로 하겠습니다. 0.8C를 집어넣으면 그냥 여기다 쓸까요? 자, 잘 나오는 숫자니까 한번 보세요. 잘 나오는 숫자니까 만약에 속도가 0.8C라면 0.8C를 넣게 되면 CC 약분될 거고, 0.8의 제곱은 0.64, 1 빼기 0.64니까 0.36, 루트 0.36은 0.6이 되겠죠. 그래서 감마가 0.6이 됩니다. 속력이 0.8일 때. 그럼 요거와 반대로는 속력이 만약에 0.6C예요. 다시 해봅시다. 0.6C, CC 약분될 거고, 0.6의 제곱은 0.36, 1 빼기 0.36이니까 0.64. 그러니까 감마값은 0.8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속도값을 0.6C, 0.8C로 줘요. 왜냐면 계산이 그래야 딱딱 떨어져서 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감마값을 주는 편입니다. 뭐 10이면 10, 20이면 20 이렇게 주는 편이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계산을 하면 감마가 지금 0.6분의 1이죠. 감마가 0.6분의 1.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운동하는 A 시간이죠. 운동하는 A 시간. A의 시간. 그렇죠? 그럼 A가 6년이 나옵니다. A가 6년이 나와요.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4.8광년이 나오는 겁니다. 거리는 4.8광년.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넣어도 이게 8이고요. 이게 0.6분의 1이니까 길이는 여기는 4.8 이렇게 해도 나오는 값이에요. 공식에 넣어도 되고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됐어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의 너무너무 중요한 예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0.8C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이 0.8C로 움직이고 있고 A와 B가 있어요. A가 재도 우주선은 0.8C고요. B가 재도 속력은 0.8C입니다. 둘 다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A도 시계만 보고 지구에서 별로 가고 있는데 A가 잴 때는 6년이 걸린 거고 B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출발하고 끝날 때까지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A가 더 시간이 천천히 흐른 거죠. 그렇죠? 6년이니까 시간이 천천히 흐른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작으면 왜 천천히냐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시계 A, B가 있는데 4시인데 4시에 두 시계 둘 다 맞춰놨는데 A는 4시 5분이 된 거고 B는 4시 10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B 시계가 더 빨리 간 거죠,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클수록, 시간값이 클수록 시간이 빠르다입니다. 그럼 시간값이 작을수록 시간이 느리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한 녀석이 시간이 느린 거고, 그럼 B 입장에서는 계산을 하죠. B는 0.8C로 10년을 갔으니까 너는 8강년 갔어 하는 거고, A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는 0.8C로 6년 동안 갔으니까 여기서 여기는 4.8강년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도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정지현 관측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바라보면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아진다예요.
길이가 짧아진다. 단. 운동 방향으로 짧아지는 겁니다. 운동 방향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자, 운동 방향으로 짧아지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동 방향으로 짧아지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게 나무가 있다 칩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건데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이 나무를 바라보면 이 나무는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고 위로 운동하는 사람이 나무를 보게 되면 이 나무가 가로축은 똑같고 세로축으로 이렇게 뭐 찌부됐다고 볼게요. 이렇게 찌부돼서 보였다. 이렇게 수축해서 보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으로 얘는 X 방향으로 얘는 Y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돼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교재나 이런 데를 보면 고유 시간이라는 말과 고유 길이 또는 고유 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어차피 길이도 거리이니까. 자, 그러면 고유 시간은 뭐고 고유 길이는 뭐냐? 고유 시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운동하고 있는 녀석의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풀면 됩니다. 운동하는 녀석의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풀면 되고요. 고유 길이는요. 얘는 조금 어려워요. 고유 길이는 같은 공간에서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지구와 별, 이거는 멈춰 있다는 가정이고 지구와 별이 있을 때 그러면 지구에서 별까지의 고유 길이는 8강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춰 있는 지구와 별은 멈춰 있는 비가 재야 고유 길이인 겁니다. 근데 그럼 우주선의 길이는 A가 재야 고유 길이인 거예요. 우주선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A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B가 우주선을 바라보면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일 거기 때문에 B가 됐을 때는 고유 길이가 아니다. 고유 길이는 다시 얘기하면 원래 길이인 거고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는 고유 길이보다는 더 긴 길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긴 길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많은 예시는 뮤온으로 나와요. 뮤온 입자라는 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대기권이 있어요. 대략 한 11km, 10km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우주에서 오는 운석이라던가 아니면 우주로 귀환하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부딪히게 되면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에 뮤온이라는 입자가 생깁니다. 근데 뮤온은 0.99C예요. 광속이 0.99C고요. 그러면 뮤온의 수명을 곱한다면 얘가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이 거리가 650m입니다. 650m. 그러면 당연히 뮤온은 여기까지 못 오죠. 근데 산꼭대기에서 뮤온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땐 정지한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뮤온은 시간 팽창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뮤온의 입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뮤온과 같이 운동하는 물체의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뮤온 입장에서는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650m야 라는 거고요. 이걸 뮤온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를 뮤온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구 입장으로 보고 매칭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원래 교과 과정상은 여기까지가 한 챕터입니다. 교과 과정상에서는 여기가 한 챕터인데 뒤에 있는 내용도 어차피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갈 겁니다. 같이 이어서 갈 거고요. 자, 네 번째 현상. 네 번째는 질량 증가라는 게 있어요. 질량 증가. 보통 이 챕터의 이름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또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가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질량 증가라는 건 뭐냐면 대충 감이 오죠. 길이 수축은 운동하면 길이가 짧아진 거고 시간 팽창은 움직이면 시간이 길어진 거고
그럼 질량 증가는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공식상은 이래요. 감마 곱하기 질량. 근데 감마 값이 1보다 크니까 운동 질량, 그 다음에 정지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지 질량. 자,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1kg. 그 다음에 얘는 뭐 1m/s로 가고 있고 얘는 10m/s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F는 1N이라는 힘을 1초 동안 줬다고 하겠습니다. 1N의 힘을 1초 동안. 그럼 우리는 F는 ma라는 걸 알고 있고 F가 1이고 질량이 1이니까 가속도는 1이 나와야 됩니다. 기억나셔야 되죠? 1m/s 제곱은 1초에 1m/s씩 변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1m/s인 애는 2m/s가 돼야 되고 1초 후에 10m/s인 애는 11m/s가 돼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성립을 하는데 밑에 건 이렇게 안 변한 거예요. 얘가 뭐 10점 얼마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 내가 계산한 값보다 작다는 얘기는 힘은 어차피 1N으로 내가 일정하게 준 거고 중간에 질량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량이 늘어났구나. 그래서 증명 과정은 지금 잘 모르시더라도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 이 물체의 에너지는 운동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 E는 mc 제곱 이렇게 구하고요. 또는 감마 곱하기 정지 에너지, 정지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예전에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정지 에너지. 자, 정지 에너지는 정지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정지 에너지는 정지 질량에다가 광속을 곱하는 건데 광속의 제곱. 당연히 질량도 0이 아니죠. 그리고 광속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 에너지도 0이 아닙니다. 이거를 괜히 2분의 1 mv 제곱, v는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분의 1 mv 제곱은 물체가 움직일 때 쓰는 겁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그래서 정지 에너지는 0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등가 원리에 대해서 나올 건데 지금 요거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이제 등가 원리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다 써도 나오나요? 보여주세요 그냥. 여기까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핵에너지는 간략하게 볼게요. 자, 핵에너지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핵에너지는 핵융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핵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핵융합이라는 게 있고 핵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핵융합은요, 말 그대로 핵이 합쳐지는 거고 핵분열은 핵이 쪼개지는 거예요. 핵융합은 핵이 모여서 무거워지는 거고 가벼운 애들이 모여서 무거워지는 거고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고 핵분열은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들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핵융합 1g 더하기 1g이 그러면 2g이 나와야 되는데 2g이 아닌 겁니다. 한 1.9g이 나온 거고 나머지 0.1g이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4g짜리가 쪼개졌다. 그럼 가벼운 애들이 모여서 4g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한 3.8g이 됐다. 그럼 나머지 0.2g이 이렇게 에너지가 됐다. 그래서 부족한 질량들, 이 부족한 질량들을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둘 다 과정은 반대지만 핵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부족해진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한다면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핵융합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상황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분열을 배울 거고요. 핵분열은 간단합니다. 우라늄이 92, 235 우라늄이 중성자를 하나 흡수하게 되면 둘로 쪼개지게 되면서 중성자를
세게 뱉어낸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핵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때 흡수하는 중성자는 저속 중성자이고요. 이때 방출하는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입니다. 고속 중성자. 그래서 얘는요. 세 개의 고속 중성자만 얘기할게요. 세 개의 중성자. 반응을 한 번 해서 세 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왔으면 이때는 이제는 얘는 각각 우라늄에 부딪히게 될 거고 그럼 또 세 개씩 중성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질 거고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연쇄 반응이라고 할 건데 그렇게 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주구장창 계속되는 게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거를 제어봉이라는 친구가 해요. 제어봉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 개의 중성자가 나왔는데 제어봉이 두 개는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우라늄에 붙여서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속 중성자가 우라늄과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이런 건 우리가 감속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속제를 이용했다고 해서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바꿨다고 해서 반응이 더 빨리빨리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어봉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가 조절했다고 해서 중성자의 속도가 조절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반응을 잘하는 거랑 빠른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반응을 잘하는 거랑 빠른 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여기는 수능에서는 항상 이거밖에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자 밑에 써 있는 숫자 이거를 전하량, 원자 번호 또는 전하량이죠. 전하량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위에 써 있는 숫자는 우리가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질량수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하량 보존 법칙은 간단히 이거예요. 92, 0 여기는 A가 써 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 써 있을 겁니다. 자, 그 0 그러면 얘는 92 더하기 0은 A 더하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0이다. 그럼 질량수 보존 법칙은 얘는 235 더하기 1은 A 프라임 요게 질량수죠. 235, 1 A 프라임, B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1 A 프라임, B 프라임 그 다음에 3 곱하기 1 되겠죠. 그래서 A 프라임과 B 프라임, A, B 둘 중에 하나씩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1, 3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중수소, 삼중수소인데 이거는 얘 이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헬륨 2, 4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라는 겁니다. 뭐가 나오냐? 그러면 1 더하기 1, 그럼 2 더하기 0 돼야겠죠. 2 더하기 3, 5네요. 그럼 4 더하기 1 돼야 될 거고 0, 전하량이 0인 건 중성자죠. 당연히 여기는 에너지가 써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핵 에너지는 대략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기타 부수적인 내용들, 뭐 핵 원자로라던가 하는 내용들은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핵 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어요. 좀 주요 개념들 위주로 정리를 했고 이 부분도 지금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개념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헷갈려요.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끔 연습 충분히 하시고 시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